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람에게 처음이라는 것은 늘 설레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 씀, 정말 저는 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첫 시간에 만나게 된 당원 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해지면서요. 이제 온 산이 이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가을에 관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의 진보 지식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까뮤가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당원 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가을이 코로나로 비록 제한적이지만 마음만큼은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첫 사랑과 같은 설레임으로 시작하는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렇게 첫 시작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의 첫사랑 같은 이런 설렘으로 또 처음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에 1호 손님으로 나오셨는데 이분도 역시 굉장히 가슴이 설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호 손님으로 오늘 꼭 그 선택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시간이죠. 이 국정감사를 총괄 지휘하는 그런 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는 당대표가 계시고 원내대표가 계신데요. 사실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 또 원내대책 이런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사전에 많은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정지하고 협상하고 끝내는 실질적인 원내 운영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요. 지금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당의 김영진 국회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박수현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도와서 우리 174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 첫 번째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이라서 새로 국회에 오신 초선 의원님들 비롯한 많은 17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슈와 정책들,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각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정책들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일들에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많이 도와드리고 또 민주당의 정책과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서 현재 국정감사를 맞이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박수현의 이슈 딜리버리의 첫 번째 손님으로 타율이 떨어지는 선수를 초청해 주셔서 박수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회자보다 더 진행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국정감사의 이야기나 정책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요. 이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 8.29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것이 비대면 언택트 활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유튜브 방송, 이 스마트 플랫폼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당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우리 당에 이 씀TV라고 하는 공식 유튜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깊이 하고 있고 10월 중에 이 씀TV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밀병기, 최신 병기로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 의견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막 길면 안 보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방송도 사실은
뭐 시험 방송이라고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진 우리 원내 수석부 대표를 모신 것은 실제로는 그 국정감사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만 그러나 제 속셈은 이렇게 씀TV를 우리 당의 비밀병기로 만드는데 저희가 기획을 세울 텐데 원내 수석부 대표가 이걸 확실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부르면 어느 때든지 오겠습니다. 부르면 출연 욕심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씀TV가 여러 가지 그 아이템, 콘텐츠를 가지고 재밌게 국민과 당원께 다가가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럼 박광원 사무총장이나 전폭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고 우리 그래서 김영진 의원을 오늘 첫 손님으로 모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정감사. 사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시간이어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야당이 워낙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정쟁 국감으로 만들고 있어서 우리 김영진 원내 수석부 대표의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국정감사 대책회의, 원래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어지는 이제 그 우리 원내 대책회의인데 거기에서 오늘 크게 야당에 대해서 좀 꾸지람도 하시고 호소도 하셨던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국민의힘당에서 낮에는 정쟁을 하고 밤에는 정책 질의를 하라. 즉 낮에는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실정을 비판하고 밤에는 준비한 정책 질의를 하라. 이렇게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본래 국정감사의 목적을 한참 벗어난 거다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제1야당의 원위치로 와라. 한마디로 고장난 시계가 24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뭐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라 그냥 공격만 하는, 그냥 정쟁만 하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취지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거 안 맞다. 하지 말라 했더니 오늘 자기들은 그런 걸 한 것이 없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또 반박을 했죠. 사실관계는 포렌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진 원내수석부 대표가 감각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 국민께 딱 어필도 하면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께서 반박을 하시면서 거의 원내대표급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대표급은 아니고요. 아니, 정말 국민들이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남은 오늘 국정감사 4일차인데 수석께서 좀 잘 역할을 하셔서 야당의 시간으로 또 민생의 시간으로 국민의 시간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우리 실무진에서 써준 원고를 보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어요. 국정감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근데 원고를 이렇게 재미없게 쓰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바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중원비원 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국정감사는 1년 동안 정부가 했던 정책과 예산을 잘 보살펴 보고 그 속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정책과 예산을 잘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내년 정책과 예산을 잘 만들 수 있는 준거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19대 국회의원을 했지만 저에게 물어봤다면 그렇게 간략하게 잘 정리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원내 수석감입니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 지역구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우리 수원의 병 지역구입니다. 맞습니까? 네, 수원 병이고요. 네. 수원에 국회의원이 5명인데 한마디로 해바라기 꽃을 봤을 때 해바라기 씨앗 중앙에 있는 수원 8달 나머지 둘러서 4개가 있습니다. 수원 8달군요. 이렇게 자기중심주의가 강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은 19대 처음 수원병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 45.1%를 득표를 하셔서 아주 아깝게 낙선을 하셨고 그 선거에 저는 충남 공주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20대, 21대 2번 연거푸 낙선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은 19대 낙선 이후 절치부심 열심히 하셔서 20대, 21대에는 무려 53%가 넘는
그런 아주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셔서 이제 원내 수석이 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야당이 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쟁을 일삼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니 정책 질의는 야밤에 하라. 정말 듣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여쭤볼 내용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 보면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문제가 여전히 뭐 그렇게 아주 쟁점이 되고 뭐 국정감사가 뭐 정회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탈영 문제로 제기된 욕머리로 시작하는 것이 결국에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이 뱀꼬리로 끝나는 용두사미 격인데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께서 한번 좀 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병역 문제인데 실제로 지난 19년 12월부터 인사청문회부터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정말 뭐 탈탈 털었는데 실제 나온 건 없었고 또 검찰에서도 모든 증거와 증인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적 자체가 추 장관을 공격하는 목적 자체가 아들의 병역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과 사법제도와 이 개혁을 위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이면의 목적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 공세로 추 장관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났고 그렇게 하니까 꾸준하게 해왔지만 결론은 지금 9월 여론조사와 10월 초까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당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국면으로 가는 그런 이유였다. 그건 국민들이 야당이 저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이 턴할 때다. 다시 이제 그 문제 그만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올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패널로 출연해서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로 그렇게 호소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해수부 공무원의 이제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사실은 보면 그 사망하신 분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던 그 가슴을 울리는 편지. 사실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편지와 이 사실관계는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그 아들의 편지마저도 어떤 정쟁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감에서도 여전히 또 사실은 그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교육이나 뭐 이런 분야에서도 이걸 가지고 늘어지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저희 농해수의 사실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자라고 했고 특히 국회에서는 우리 홍보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업지도원이 북한 수역에서 피격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후 이런 문제가 없게끔 북한의 재발방지 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피해자 유족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그 심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건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이 어업지도원의 이 피격 사망 사건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한 분의 그 소중한 생명과 명예도 중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명예도 중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돼서 전쟁으로 가는 또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잘 유지하고 특히 NLL상의 어려운 서해 수역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역할들을 국회와 정부가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었는데 해수부에서도 하고 법사위에서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과기부에서 감청을 하러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당이 사실은 이게 얼토당토하는 예. 한마디로 별건 국감이에요. 한마디로. 아이고, 예, 제가 별건 보기에는, 국감. 네, 그렇게 무한정으로 나가게 되면 정쟁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받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별건 국감이다. 좋은 신조어로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라 좀 여쭤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엔과 그 다음에 우리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종전선언을 강조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종전선언을 하냐, 그런 걸 요구하냐,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경고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꼬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는 바로 우리 어업지도원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만들어졌던 이런 상황 자체를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이 무력 대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하고 설령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이 시국에 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과 종전선언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도 해결해 나가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구조를 남과 북에 만들자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필요한 현재 추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제가 보기에는 색안경을 뜨고 볼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 충분히 제안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주 명쾌한 지적이십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질문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길은 일반인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있고요. 지금 김영진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 반드시 국가 지도자가 정말 끝까지 품어 안고 가야 될 대한민국의 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숙명이고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7월 11일 날 금강산 관광객이던 박광자 씨가 거기서 피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바로 그날 국회에 나와서 개원연설을 하면서 북한에 남북대화의 촉구, 그 다음에 인도적 교류의 촉구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그날 연설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사고가 나서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국회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또 2015년에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도요. 바로 그 다음날 경원선 복원, 남측구간 복원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북한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것이 대통령의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정권 교체, 대통령 선거기에 미국의 어떤 그 조야들을 향해서 한반도의 의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끌고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배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우리 김영진 수석이 설명하신 대로 또 제가 또 조금 보탠 대로 그렇게 좀 다른 소리 하는 좀 사람들을 좀 한번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오늘 언론에 많이 이야기하던 것이 그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태도가 어떠네, 주미대사가 할 발언이 아니다, 이런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심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이수혁 주미대사가 했던 취지는 70년간의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 속에서 한미가 같이 공동 발전했다는 취지가 있었고 이후에도 그것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각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한미 동맹을 우리 문재인 정부나 이수혁 대사가 등한시하거나 이런 거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 전체 맥락 중에 한 단어만을 따서 선택이다라는 문제로 하는 것 자체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 한일 관계는 다양하지만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 중에 외교의 핵심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외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런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면 특별하게 문제될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예, 뭐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꼈던 점은 국회에서는 적어도 정부와 대통령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막 해줘야 사실은 대통령과 정부의 그 대미, 뭐 대일, 뭐 대중 이런 협상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보면 야당이 늘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숨소리도 다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국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특히 야당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 국회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버티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한마디로 요새 이제 뭐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조선과 명예 관계에서 완전히 주종 관계였잖아요. 그 속에서 만약에 세종대왕이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말 결단을 내려서 한글을 창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한자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도 그렇게 논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세종대왕이 저 국민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또 중국과 다른 한국의 그때 조선의 여러 가지 이 문명과 먹고 사는 문제, 농업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역할들을 보면 그런 관계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채말예를 비롯한 거의 명나라가 하는 것 이외에는 조선은 그것을 따라가야지 또 다른 변형이나 새로운 독창적인 제안을 자체를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역사를 이끌어온 건 아니었죠. 네, 좋습니다. 아주 역사까지 쫙 끌고 계신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자, 이제 약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현안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더 드리고 우리 당의 집중해야 될 국정감사의 방향과 원내수석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우리 한류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BTS. 예. BTS 소식인데 BTS가 이제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로 미국의 그 핫백 이게 1위를 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이어서 Savage Love 리믹스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리믹스 한 건데 BTS가 리믹스 한 이 곡이 또 역시 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BTS가 부러워서 그런지 지난번에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상을 수상한 그런 우리 BTS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양국의 그런 희생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참 감동스러운 말을 했는데 중국의 네티즌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왜 우리 중국은 뺐냐라고 이러면서 BTS를 비판하고 환구시보가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기사를 써주고 또 중국의 이례적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놓고 이랬어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BTS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류 문화의 힘 그리고 BT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 또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들이 여러 가지 민족주의적 성향에 의한 그 비판적 지점이 있었는데 저는 BTS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길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그래서 과거로도 보면 이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우리가 IT 혁명을 통해서 20년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2020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BTS 같은 새로운 영역 속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K 뉴딜의 새로운 삶을 만들자, 그런 목표를 이 국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 뉴딜 속에서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런 큰 3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후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법적 대조적 장비를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고 11월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12월 예산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그렇게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한 축은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큰 한 축은 미래 전환과 미래 준비를 위해서 예산과 법률을 준비해서 바로 BTS 같은 영역들이 디지털 분야, 그린 뉴딜 분야, 그 다음에 각종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것을 뒷받침한 또 사회 전망을 굳건히 만드는 것까지 같이 가자.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국감과 정기국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BTS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현상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방향과 비전까지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BTS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김구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갑자기 제가 떠올랐는데, 김구 선생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바라는 조국, 내가 바라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아니요, 경제 대국도 아니요, 바로 문화 대국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뭐 군사 대국이고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정말 BTS를 보면서 이제 문화 대국까지 이룬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 네티즌들이 아무리 세계에서 한류를 일으키고 주도하는 이 BTS 같은 이런 문화의 힘을 좀 부럽더라도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좀 함께 좀 자기들도 그런 걸 만들어낼 텐데. 선의 경쟁을 해야죠. 선의 경쟁. 그렇습니다. 선의 경쟁.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진 우리 수석 부대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선 이 코너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자주 나와주실 걸로 약속하시죠? 예. 이 프로그램이 그냥 퐁당퐁당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은 진지하게, 한 번은 덜 진지하게. 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보면서 민주당도 잘 알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빌고, 박수현의 딜리버리 꼭 불러주세요. 오실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 씀TV가 어떻게 우리 민주당을 국민 속으로 딜리버리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예산과 인력과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애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씀TV의 시청자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처음 만났는데 좀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주제가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미도 없었을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현안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 당의 국정감사 방향과 비전까지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보람있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기 전에 당원 동지 여러분께 광고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29 전당대회를 보면서 사실은 코로나 시대, 정말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붐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내년에 4월달 재보궐선거나 또 길게는 그 후년에 어떤 대통령 후보, 우리 경선,
또 대통령 선거. 이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환경이 그때까지 지속될 거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제 새로운 도구, 소통 도구,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씀TV 그리고 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튜브로 퍼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당에서 이씀TV를 내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후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 재창출에 비밀병기로 최신병기로 가다듬고 아주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씀TV를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재미있게 어떻게 보람있게 그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시면 정말 저희가 10월달 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씀TV를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낼 예정인데 바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는 것이 이 씀TV가 당원의 TV로 또 민주당의 TV로 기능하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께 만나 뵐 때는 정말 새로워진 씀TV 아주 강력한 무력을 장착한 씀TV로 그렇게 거듭나도록 노력하겠고 거기에 우리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화이팅! 네.